네, 안녕하세요. 허중관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관세평가 과목의 기출문제, 해설, 그리고 테마, 암기, 과정, 오늘부터 들어가는 날이고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가볍게 이제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일정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진행을 될 거고, 교재 설명드리면은 교재 요 책이에요. 요 책인데, 교재 혹시 교재 이 기출문제 해설이라는 책이고요. 네, 2014년부터 이제 기출문제들을 주요하게 좀 작용될 만한 기출문제들을 선별해서 해설을 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제가 파트를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 각 파트 앞부분에 이제 그 관련된 법령을 다 넣어놨어요. 이 법령을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출제 경향 자체가 사례형 문제를 가장한 법령 기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을 한 번 더 지금 기출문제 과정이긴 하지만 법을 한 번 더 그래도 보고 가자라는 이제 취지로 각 주제, 각 파트의 맨 앞에 관련된 법령 고시 다 넣어놨고요. 저희 앞으로 그 8주 동안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 책만으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이제 테스트를 보진 않았어요. 오늘은 테스트를 첫날이라서 보진 않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테스트를 볼 거고요. 30점, 100점 문제를 제가 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그 30점 문제에 대한 답안을 먼저 작성을 하고 계시면은 제가 제가 와서 답안에 대한 그 답안지를 이제 배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답안은 제가 잘 가져가서 그 차주까지 첨삭을 해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표정이 좀 부담스러운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도 몇 번을 더 말씀드릴 거지만 답안 작성하는 연습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계속 항상 지금 이 시점에는 되게 답안 작성하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어차피 답안 작성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거 알았던 건데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시험 날까지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빨리 그 문제 답안지 작성하는 거에 적응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능숙하게 답안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문제를 볼 때마다 이제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과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당황해야 된다면은 조금 당황하는 거에도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도 당황했을 때 남들보다 그 당황에 좀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글을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거 네 가지고 앉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점, 100점으로 이제 답안 작성 연습을 할 거고요. 그 답안 작성 이후에 이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재에 대한 이제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한 30분, 길면 40분 정도 제가 투자해서 이제 평가 협정, WTO 협정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수업을 할 건데 시험이 내년 6월로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진짜 WTO 평가 협정을 공부해야지라고 맘먹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면은 평가 협정을 봐야 될 시간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 진도 나가면서 그냥 해당되는 부분만, 관련되는 부분만 보는 거지. 협정 공부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볼 땐 지금 이 시점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평가 협정에 대해서도 좀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이제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수업은 이렇게 진도 나갈 거고 늦게 오셔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30점, 100점 테스트 볼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럼 되고 제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면요. 저는 2017년, 그러니까 34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고
현재는 관세법인 신대륙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반복론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뭐 진도표 먼저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부분은 하나밖에 없다. 뭐죠? 요거다. 네. 여러분들 요것만 잘 체크하셔서 한 30점 배점인데 20분에서 25분 정도 드릴 거거든요. 조금 빠듯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에 제가 문제를 길게 내거나 복잡하게 내진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막 복잡하게 내면은 또 괜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의 길이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는 대신에 30점 배점이지만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드릴 거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총 10월 25일 수요일까지 총 8차례 거쳐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니까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번 받을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편하게 말씀 주셔도 됩니다. 거기 쓰시 말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샤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OT 간략하게 진행해봤고요. 바로 이제 우리 교재 진도 나가보도록 할까요? 네. 교재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자꾸 여기 보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좀 글씨가 작아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예. 교재 보시면은 목차 먼저 한번 봐볼게요. 이제 수출 판매부터 대체 평가 방법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수출 판매 및 과세 환율 그리고 시제 지급 가격 오늘 여기에 대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 사실 수출 판매랑 시제 지급 가격은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총 10문제 한번 진행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인 진도 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사실 관세평가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수출 판매면 수출 판매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챕터 부분이 섞여서 한 문제에 녹아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수출 판매, 시제 지급 가격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목차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여러 뭐 가산 요소나 공제 요소 이런 것도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섞여 있을 수 있는 대신에 그 설명의 포커스는 이 목차, 대목차 제목에 맞춰서 대목차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지급가격 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요소 나오겠고요. 가산요소 끝나고 뭐 거래가격 배제 사유, 대체평가 방법 쭉쭉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합형 문제. 사실 다 혼합형 문제예요. 여기들이 거의 다 혼합형 문제인데 조금 대놓고 혼합형이거나 조금 배점이 크거나 중요한 것들을 별도로 빼서 7편에다가 구성해봤습니다. 네. 지금 문제풀이잖아요. 그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 법령 암기는 어느 정도 좀 되셨을까요? 네. 법령에 대한 암기 어느 정도 한 반 이상은 된 것 같다 하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반 이상은 된 것 같다. 거의 다 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고요. 네. 법령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그래도 빨리 그 암기를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법령 비율이 거의 이제 60에서 70%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 3년 거를 분석해 보니까 60%에서 70%가 나와요. 다 법령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례형 문제가 안 나올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다고 뭐 그럼 내년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가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냐? 내년에도 60에서 70%가 법령이 나올 거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관세평가라는 그 과목의 원래 그 본래 그 취지이자 특징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사례를 분석해서 과세 가격을 도출하는 게 사실 관세평가 본연의 취지가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최근 3년 정도 이제 법령에 큰 비중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기 때문에 법령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는 법령 암기를 조금 미리 시간 나실 때마다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관세평가 관련된 법령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암기는 시간 틈틈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사시험의 제도 잘 아시죠? 기출문제 경향 분석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판매 및 과세 환율 진도 나가볼게요. 그쵸. 법령 해야죠. 법령 암기는 다 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예. 수출 판매 및 과세 환율에 관한 거의 내용의 대부분은 물론 그 목차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수출 판매랑 과세 환율 두 개겠죠. 이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과세 환율입니다. 과세 환율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꽤 자주 나오고 있고 작년이었나요? 예. 또 환율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돼서 심지어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시험 문제 환율이 두 문제서나 더 언급이 됐습니다. 두 문제에서나 언급이 됐었고, 환율 관련된 법령 먼저 살펴볼게요. 관세법 18조고요.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는 요거 써줘야 됩니다. 제17조에 따른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하여 과세청장. 이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 요게 개정된 거예요. 원래 뭐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하는 거였는데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평균하는 걸로 바뀌었고, 이런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환율 관련돼서는 또 여러분 요거는 사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통화 요게 중요해요. 예. 과세 가격이 만약에 송풍장에 기재된 통화와 원칙은 송풍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준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에 송풍장상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 결제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뭘 기준으로 한다? 실제 결제 통화를 기초로 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판매 볼까요? 수출 판매는 사실 뭐 법에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이제 뜯어보면 이제 수출이라는 개념과 판매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뭐 판매를 뭐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수출 판매는 뭐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해야 된다거나 하는 거, 한다는 그 개념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출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않는 경우 우리 관세법 시행령 17조에서 7가지 규정하고 있었죠. 요 부분, 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위탁 판매 물품, 뭐 수출자 책임으로 국내 판매하기 위한 물품, 지점에서 수입하는 물품, 임대차 수입 물품, 무상 수입 물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네, 이런 것들 우리 다 기본 강의 그리고 압축 강의 때도 한번 다뤄봤었고, 뭐 강의 최근에 안 들으신 분들 요 정도는 이제 보시면은 새록새록 기억이 좀 나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요 7개는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적용 순서 어떻게 되죠? 너무 쉽나요?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적용되는데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죠. 네, 4방법에 앞서서 5방법을 먼저 적용할 수 있고, 5방법 적용이 만약에 안 되면은 4방법, 그 다음에 6방법 순서대로 적용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공시 14조에는 1방법 적용할 수 없는 수입 물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017조 뭘까요? 시행령 17조. 아까 우리가 말한 7가지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는 7가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쵸? 당연히 1방법을 적용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2호 보시면은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로 볼 수 없다, 그 의미고, 3호 보면은
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할 거나 지급할 가격, 즉 우리 PAPP라고 하죠. PAPP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호 보시면은 제30조 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이게 뭘까요? 가산 요소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산 요소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5호 보시면은 30조 3항 거래가격 배제 사유죠. 30조 5항 기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게 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판매의 범위.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수출 판매의 범위인데 보시면은 일단 판매는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 이게 뭐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그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시행령 17조에서 뭐 지점에서 수집하는 물품 이런 거 배제하고 있었어요. 왜냐? 독립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예. 15조 보면 다시 보시면은 각각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목적으로 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대가 지급, 소유권 이전, 그쵸? 이거 17조랑 그 시행령 17조랑 다시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대가를 지급해야 된대요. 그 대가 지급 안 하면은 수출 판매 아니라는 거죠. 시행령 17조 1호가 뭐였어요, 우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그쵸?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거, 뭐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이전돼야 된대요. 다시 이거 시행령 17조랑 연결해 볼까요? 뭘까요? 임대차 계약, 뭐 임차, 이런 위탁 판매, 이런 것들 소유권 이전 다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시 그 15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가격, 그쵸?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은 뭐냐? 해당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에서의 가격.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수출 판매 협정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로 이제 물건이 오고 있었는데 공해상에서 수입자가 나 이거 못 사겠다 라고 해서 이제 판매자가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수입자를 바꾼 경우, 원래 이제 이 B가 수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 B가 갑자기 물건을 여기 공해상에 오고 있었어요. 근데 B가 갑자기 나 못 사겠어 라고 하면은 얘 입장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구매자를 찾아야겠죠. C한테 얘를 이렇게 한 게 얘기가 더 빠르겠다. 예. 이렇게 C한테 판매한 경우, 이때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가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거래가 수출 판매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미 물건이 도착했어. 이미 물건이 도착하고 국내에서 B가 갑자기 나 돈 못 낼 것 같아. 물건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나 돈 못 내겠어. 이거 그냥 나 이거 안 사겠어. 나 이거 반품할래. 라고 했을 때 S가 그러면 나 너 말고 얘한테 팔겠어 라고 새로이 합의한 이 가격, 이게 만약에 100이고 이 가격은 뭐 판매자 입장에서 급하니까 뭐 싸게 팔겠죠. 그쵸? 이때는 요게 인정이 안 된다. 네.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평가 협정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세법도 당연히 그렇지만 수출 판매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판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제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이제 과세 가격을 하는 게 이제 협정의 기본 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착한 이후에 형성된 가격은 단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국내 거래의 가격이다라고 봐서 과세 가격 게 기초가 되는 거래 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그게 뭘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국내에서 형성된 가격의 대표적인 예시. 그쵸? 그쵸. 보세구역. 그쵸? 보세공장이나 보세구역에서 판매된 물품의 과세 가격. 실제로도 보세구역 혹은 보세공장에서 이제 판매된 물품의 과세 가격은 실제로도 이슈가 많아요. 이슈도 많고 판례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우리는 일방법상의 거래 가격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시간에 쫓기고 여러분들이 당황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마음 편한 상태로 보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 올해 문제예요. 올해 문제고 올해 환율과 관련된 문제가 2개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놓고 환율 문제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예. 한번 볼게요.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풀이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습관이 좀 중요한데 저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었냐면은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그렇죠? 문제가 아무리 쉽고 거래 관계가 간단해도 저는 무조건 이 시험지 옆에 이런데 그림을 그립니다. 거래 내용 1 보면은 국내 구매자 I, 미국 수출업자 X죠. 그러면은 I, X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려놓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습관을 항상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막상 시험장 가면 당황하거든요. 당황하기 때문에 뭔가 시각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딱 시각적으로 이해되는 여러분들만의 도구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네. 요거는 비록 이제 환율 문제고 거래 관계가 복잡하진 않지만 저는 무조건 일단 다 그리고 봤어요. 시험지 안에 이제 그려놓고 그래야지 딴 데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국내 구매자 I가 저는 이제 실판에 써야죠. 이제 일단 써놓고 봐요. I가 미국의 반대. 미국의 수출업자 X로부터 우편으로 수입한 물품이 3월 22일 토요일 통관 우체국에 도착하여 당일 수입 신고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수입 물품의 송장상의 금액 얼마다? 3,000. 결제는 고정환율로 사용하며 수입국 통화에 원화로 지급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그 다음 수입신고일의 고시환율은 1,340원. 그리고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제정환율 아까 본 거죠? 관세법 18조에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한 환율은 1,325원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일단 문제가 뭐야? 거래 내용 1을 기초로 통화 환산 적용 방법을 시행규칙, 권고견을 근거로 서술하고 위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 일단은 지금 환율밖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가산 요소나 이런 것도 없죠. 상업 송장상에 금액 나와 있고 환율만 2개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뭐예요? 어떤 환율을 적용해서 과세 가격을 산정해야 되냐? 그 문제죠. 근데 제가 일부러 빠르게 넘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문구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이거? 좋습니다. 수입국 통화의 원화로 지급하기로. 중요한 건 뭐죠? 수입국 통화로 결제한다는 거죠. 환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쵸. 고시환율. 그쵸? 그쵸. 어차피 수입국 통화의 원화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쵸? 그 환율의 그 통화 환산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문제 2번 먼저 볼게요. 문제 1번은 어차피 수입국 통화로 하기 때문에 통화 환산 필요 없다인 거고, 거래 내용 2번 보시면은 국내 수입자 A는 수입자 A는 여기 있어. 수출자 뭐야? B. 그쵸? 수입한다. 근데 수출의 업자 간의 환리스크 부담을 위해 대금 결제를 두 종류로 한대요. 결제는 반대로 하죠. 하나는 USD, 하나는 엔화. 이때 통화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때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통화 환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건데 뭐 환리스크 분담을 위하여 이렇게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아 이게 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나라고 이제 한번 헷갈리게끔 한 문제인데 통화를 두 가지 통화로 결제한다는 거는 상가행상 너무나도 일반적인 경우고요. 실제로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서 대금 결제를 두 가지 이상의 통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일단은 1번 문제랑 2번 문제 상황 파악은 되셨죠? 상황 파악은 잘 되신 것 같고, 여러분들 특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길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긴 편은 아니지. 묻고자 하는 거에 비해서 길죠. 자꾸 뭐, 여기 수입신고일 골시 환율,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길 바라면서, 뭐, 과시청장이 정한 환율을, 출제자분들께서, 잘 열심히 기재해 놓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정환율, 어차피 수익국 통화로 하는 이 환율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 거래 내용 2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내용 2도 두 가지 통화로 결제하지만 이 두 가지 통화로 결제한다는 거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이제 결론이고, 이제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답안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 내용 1입니다. 거래 내용 1은 이제 의 먼저 나오죠. 여러분들 의를 어떻게 쓰셔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의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의가 뭐 점수에 반영이 되기는 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내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쓰시다 보면은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의의를 쓰셔도 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의의를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형해서 뭐 기재해도 되고, 전혀 이제 이 의의의 분량을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세요. 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문제에 맞게 조금 변형하고 그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1에서, 물음 1에서 통화환산 적용 방법을 뭐 관세법, 시행규칙 및 권고의견을 근거로 기술하라고 했어요. 관세법에서는 우리 본 거죠? 예, 관세법 본 거고.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 문제가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쵸? 예, 거의 다 알려주고, 관세법의 내용도 다 알려주면서 또 문제 쓰라고 했어요. 또 쓰시면 되죠, 그쵸? 쓰시면 되고, 통화, 우리 고시에 있는 내용, 그쵸? 송풍장상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되, 인보이스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 결제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결제 통화로 한다. 그 다음에 WCO 이제 권고 의견이 나왔어요. 이것도 문제가 사실 살짝 조금 불친절하죠. 예. WCO 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을 하래요. 여러분, 권고 의견 20.1 계약상의 고정 환율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 기억나시나요? 잠깐 빠르게. 여러분들 이거 분명 이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거 있으면 딱 그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으실 텐데, 어떤 내용이었냐? 인보이스에는 우리 송풍장이라고 하죠. 편하게 인보이스라고 할게요. 인보이스가 이거서, 인보이스에는 뭐 수출국 통화로 기재, 수출국 통화. 근데 실제 결제는 수입국 통화로 된 경우, 그쵸? 또 인보이스의 두 번째는, 인보이스에는 뭐 수입국 통화, 결제는 수출국 통화로 되는 경우. 세 번째, 인보이스에는 수출국 통화로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 결제는 제3국 통화로 결제되는 경우. 자, 네 번째, 인보이스에는 수입국 통화, 그 다음에 결제가 또 마찬가지로 제3국. 이때 이제 통화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권고 의견이었고, 결과는 뭐였어요? 얘는 환산이 될 필요가 없죠. 얘는 다 통화 환산돼야 된다. 그쵸? 실제 결제된 통화를 바탕으로 해서 통화 환산 여부를 따져야 된다가 핵심이었고, 이렇게 얘네가 이제 환산이 됐잖아요.
이제 얘네가 환산이 되면은 그 환산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익급 통화로 환산해서 실제적으로 최종적인 과세 가격을 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문제 거래 내용 1번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 중에서? 이 상황이죠. 네, 실제로 통화 환산이 불필요하다.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해준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래 내용 1의 과세 가격은 뭐다? 이 USD 3000에 고정환율, 그쵸? 고정환율 1320원을 곱한 금액이 거래 내용 1의 과세 가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음 2로 가면은, 결제 통화가 두 종류인 경우, 수입 물품에 관하여 과세 가격 결정 방법, 그쵸? 요 내용, 우리 기본서에, 기본서가 물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잠시만, 네. 기본서에 여러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여러 사례 중에 요 사례가 있어요. 관세청 6권 해석 사례고요. 기본서 17페이지 혹시 있으신 분은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없으셔도 돼요. 없으셔도 지금 화면 보시면 되니까 결제 통화가 두 종류인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 인정 여부. 다시 이것도 한번 내용 봐볼게요. 땡땡 기업은 일본의 K사와 이항기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K사, 땡땡 기업, 이항기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동 물품의 대금의 50%는 엔화, 그리고 나머지 50%는 USD. 이때 일방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뭐예요? 이거 그대로 낸 거죠, 올해. 예, 요 평가 사례, 관세청 6건에서 사례를 출제자분이 그대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회신 이 내용이 사실 답이겠죠. 이게 이번에 요 내용 그대로 기재가 됐으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고, 한번 회신 내용 볼까요?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이 방법 이하로 가야 된다. 근데 조건 또는 사정은 뭐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 수량의, 그쵸? 그 세 가지 있죠, 우리 기억나시나요? 제가 세 가지라고 하면은 딱 들어오나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세 가지 예시. 판매자가 그 일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두 번째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특정 수량의 다른 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 가격이 형성된 경우. 마지막으로는 반제품을 판매자가 공급하고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기로 한 조건으로 거래 가격이 결정된 경우가 있었죠. 그쵸?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언급하고 등이라고 했죠, 등. 그쵸? 그러한 경우 등과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 당해 물품 판매 계약상 환리스크 부담을 위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 같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 조건 또는 사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이 건은 그게 아니다. 결론은 이 건은 그게 아니라 뭐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이제 환리스크 분담을 위해 결제 통화를 구분하여 결제하기로 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된다. 참고로 계약서상 고정환율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WTO 협정 권고 의견 20.1 이그젬플 3를 참고하기 바람. 이그젬플 3 얘죠. 그쵸? 이그젬플 3 얘예요.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오면 이 회신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화의 환산에 대해서도 어떤 통화가 환산돼야 되는지 작성하면은 좋은 답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쵸? 예.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대놓고 환율 문제는 아니죠. 딱 봐도 단가, 수량, 운임보험료도 있고 할인도 있네요. 그렇지만 과세 환율 부분 보면은 이제 수입 신고일의 환율, 상표권 사용료 지급일의 환율이 나와 있어요. 이때 그럼 상표권에 대한 이제 지급액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 상표 사용료 지급액에게 어떤 통화를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외국의 판매자 S, 우리나라 구매자 B입니다. 자, 거래 조건 및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열이 되어 있다. 물음에 답해라. 단가는 USD 10, 그쵸? FOB 조건이래요. 수량 1000개. 그쵸? 그 다음에 운임은 150, 가산 요소는 뭐 따로 작성 안 할게요. 운임 150, 보험료 50, 그 다음에 할인이 천만큼 들어가 있어요. 할인 1000.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 사용료 지급액이 이제 $100가 있고, 중개 수수료가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각 $500씩 부담하는 경우. 문제가 되게 복합적으로 이제 잘 출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환율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은 상표권 사용료가 이제 지급이 됐어요. 그쵸? 그럼 이 상표권 사용료에 적용되는 환율은 이 상표권 사용료 지급일의 환율이 적용돼야 되는지, 아니면은 수입 신고일의 환율이 적용돼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조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환율 관련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치만 결론은 뭐예요? 결과는 당연히 수입 신고일 기준, 그쵸? 상표권 사용료 지급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금액을 실제로 우리가 수입 신고서에 넣을 때 그때 수입 신고일에 적용되는 과세 환율이 그 상표권 사용료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풀어볼까요? 수량 1000개고 운임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더해요? 운임보험료 가산해야 되죠. 근데 왜 가산해야 될까요? 그쵸. FOB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FOB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만약에 CIF다 라고 하면은 가산을 그쵸 안 했다고 사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정확하게 가산은 안 하려고 한다면은 CIF고 뭐 운임과 보험료는 뭐 단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이 운임보험료가 사실 원래 운임보험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일 수도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는 가산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문제를 좀 꼬아서 낼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 문제는 어차피 FOB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임보험료 그냥 더하면 되죠. 과세 가격을 한번 더해봅시다. 일단은 실제 지급 가격 10 곱하기 1000 뭐예요? 만이지. 일단 이렇게 갈게요. 가산 요소 운임 150, 보험료 50, 그 다음에 상표권, 그쵸? 권리 사용료죠? 100. 근데 여러분, 상표권 사용료 그냥 더해요? 권리 사용료 이제 권리 사용료를 가산 요건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요건 두 가지 뭐 있죠?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상표권에 대한 관련성과 거래 조건성을 이 문제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응? 어디 있어? 일단 여기 거래 조건 나와 있죠. 관련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응? 그쵸. 여기 관련된 상표권 사용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실 딱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급하게 풀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조건 그리고 관련된다라고 아예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숨겨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권 사용료도 가산을 당연히 해야겠죠.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 가산 요소잖아요. 저거 500 뭐 어떻게 해야 돼요? 1000 더해야 돼요? 500 더해야 돼요? 안 더해요? 구매 수수료를 안 더하겠지. 구매 수수료를 안 더할 거고,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만 가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 판매자가 부담하는 이 중개 수수료 500은 이 물품의 PAPP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이 500에 대해서만 우리는 가산 요소로 본다. 그쵸? 근데 하나 빼먹었죠?
할인. 현금 할인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할인 빼줘야 돼요? 안 빼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WTO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할인이 몇 가지가 있죠. 그쵸? 뭐 수량 할인, 현금 할인, 그 다음에 뭐 반짝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현금 할인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할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줘야 됩니다. 근데 뭘로 빼줘야 된다? PAPP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1000에서 PAPP는 9000이 되고, 이거 뭐예요? 산수하면 뭐예요? 700인가요? 800이요? 그러네. 800.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세 가격은 9,800이 된다. 한번 볼까요? 그쵸? 과세 가격은 9,800이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한 거의 기준은 뭐예요? USD죠. 여기다가 적용돼야 되는 환율은 얼마다? 1120원을 곱한 게 원화 과세 가격이다.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이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요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거에 맞게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떤 거를 기술하라고 하는지 먼저 볼게요. 1번, 위표의 각 가격 요소에 대하여 과세 가격 해당 여부를 서술하시오. 여러분들 우리 하나하나 다 지금 다 봤죠? 그쵸? 뭐 단가 받고 운임보험료 받고 상표권 사용료 받고 중개수수료 받죠. 제가 지금 구두로 한 부분을 여러분들 답안에 하나하나 요소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리고 2번, 구매자 B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 가격을 산정하시오. 각 요소에 대한 평가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요소들을 종합해서 과세 가격을 지금 우리 다 이미 산정했죠. 요거를 답안지상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의의는 넘어가도록 하고, 수입물품 가격부터 해서 운임보험료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상표권 사용료, 중개수수료, 현금 할인까지, 그쵸? 현금 할인 보시면은 할인은 인정하고 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과세 가격은 뭐냐? 실제 지급 가격이 9,000이고, 가산 요소가 800. 그쵸. 네. 그 다음, 그래서 최종적인 과세 가격은 USD 9,800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환율은 요 환율이다. 그쵸? 네. 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면은 되시겠죠? 어렵나요? 어려우세요? 쉽죠? 쉽진 않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까지 봤고, 3번 문제, 3번 문제는 조금, 네, 쟁점이 있어서, 우리 한 10분 정도 쉬고, 3번 문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